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적금 만기 후에 예금을 할지 투자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답변을 생각해봤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상품, 그런 투자는 없어요. 당연히 맥락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상품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고 가격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맥락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거의 1년차 사회초년생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햇병아리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주식의 주자도 싫어하셔서 주식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만 듣고 자라서인지 이제까지 살면서 주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동생도 그렇고 요즘에야 부모님도 투자를 하시니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전에 제가 투자하고 막 손실 보고 이랬을 때는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 꺼냈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어느 적금을 들어야 금리가 높을까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적금 알아보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재테크 관련된 영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리즘의 순기능이죠. 그러면서 저의 관심사는 적금, 가계부, CMA, IRP, 개인연금, ETF, 포트폴리오, ISA, 현금 흐름 만들기 등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처음 사회초년생 1년 차일 때는 소액으로만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은 현재 110만 원 적금을 들고 있고 나중에 만기된 금액을 예금으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예금 금리보다 높은 펀드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에 넣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아직 투자 햇병아리라 쫄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적금 만기가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금을 또 한 번 넣어야 될지 아니면 예금 금리보다 높은 뭐 펀드나 채권 같은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일단 맥락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무적의 상품 이런 건 없어요. 질문자님의 어떤 상황, 영상 보시는 분들의 상황, 투자 성향, 여태까지 투자 경험,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랑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인트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으로 넣을지 아니면 펀드나 채권을 넣을지 얘네를 VS로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얘네는 길이 달라요. 선택하는 길이 달라요. 예적금은 지킨다는 개념이고 투자는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전투를 할 때 칼을 드는 사람이 있고 방패를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적금을 한다는 건 방패를 들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몸에 상처를 입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이기긴 힘들어요. 반대로 투자는 뭔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 내가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뭐 제압을 한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60대, 70대 뭐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 자산도 충분히 쌓여 있고 뭐 이런 자산도 충분히 쌓아놨다 하면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예적금을 하시는 게 지킨다는 개념에서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처럼 뭔가 퇴사를 하고 싶다거나 창업을 하고 싶다거나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이 직장을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바꾸고 싶은 거니까. 칼자루를 쥐고 계셔야 됩니다. 방패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자루를 쥐셔야 돼요. 요거 길이 다르다. 내가 칼을 들 건지 방패를 들 건지 길이 다른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실 건 돈 쓸 일이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돼요. 돈 쓸 일이 그냥 뭐 이번 달에 10만 원 더 썼다, 20만 원 더 썼다, 지그재그해서 10만 원 더 샀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로 큰 돈,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을 하겠다거나 결혼을 하겠다거나 부동산을 뭐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준은 3년입니다. 기준은 3년. 왜 3년이냐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자산관리사, 국가공인 자산관리사나 뭐 재무설계사 이런 자격증들 시험이 있어요. 그런 자격증들 시험을 보려면 교과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 교과서에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할 때는 이 정도 기간일 때 단기 자금에 두는 게 좋다라고 권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의 정론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투자를 저처럼 8년 정도 하고
어떤 이 투자 방법도 좀 굳어져 있고 하신 분들은 뭐 단기 매매를 한다 하시면 3개월 이내인 자금도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투자를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도 안 보시고. 근데 이 사연을 봤을 때, 맥락을 보면은 아마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본인의 어떤 투자 방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단기 자금이다 하면은 무조건 예적금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CMA, MMF, 제가 소개드린 4%짜리 뭐 발행어음, 그다음 뭐 초단기 채권, 이런 것들은 단기 자금입니다. 사연에서도 뭐 이제 채권 얘기도 하셨는데 채권 종류에 따라서 아주 안전한 채권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아니다, 3년 이내에 뭔가 쓸 돈이 있다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단기 자금이 아니고 여유 자금이다, 쓸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시면 투자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적금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목돈도 생기실 거고 다달이 넣었던 돈들도 있을 거예요.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있어요. 다달이 하는 것부터 해결을 해보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여기 당연히 뭐 주식도 다달이 투자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주식 투자 방법이 없고 투자 경험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립식 펀드랑 적립식 ETF가 있어요. 얘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미래에셋의 모시기, 뭐 메리츠의 모시기, 뭐 에셋 플러스의 모시기, 이런 식으로 맨 뒤에 뭐 A, C, S 이렇게 알파벳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얘네들에 투자한다는 건 이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에 들어간 돈을 관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수료가 높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적립식 펀드를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조금 해보세요. 할 수도 있어요.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꾸준히 넣는 것처럼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맥락상 이미 관심을 많이 가져보셨잖아요. 투자도 소액으로 해보고 계시고.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ETF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적립식 펀드는 경험이 없으시면 한 번쯤 경험 삼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경험이 있으시니까 적립식 ETF 수수료 저렴한 걸로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적금 만기까지 내가 돈을 모았다는 건 습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만족할 만큼 저축은 못할 수 있어도 내가 그래도 생활비에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하고 110만 원씩 저축하는 건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감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ETF로 뭐 한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해가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당연히 더 나아간다면 적립식 ETF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손실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그럼 이제 세 번째 고민은 만기된 목돈은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겠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하고 셀프로 하는 게 수수료도 안 떼서 베스트인데, 질문을 한 분의 의도는 이미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셨고 뭐 제 영상도 좀 보셨고 하니까 새로운 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도 가져왔습니다. ELS라는 상품이에요. ELS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건을 충족한다 하시면 수익을 주고 조건을 만족 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손실 본다고 하니까 벌써 막 거부감이 마음속에서 막 들잖아요. 근데 손실 없는 상품도 있으니까 좀 더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NH투자증권에 ELS 상품이 있었어요. 8월달 초쯤에 한 건데 이미 끝난 거라 그냥 가져왔어요. 연수익률이 최대 22%를 노려볼 수 있고 최악일 때는 마이너스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 하겠죠. 조건을 보셔야 돼요. 조건. ELS 선택할 때는 조건을 보시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이냐 봤을 때 기초자산 가격이 85% 이상을 유지하면 연 22%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상품 설명 보시면 이거랑 완전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2,500포인트예요. 근데 85%라고 하면 한 2,100포인트 정도 될까요? 2,100포인트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 22%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ELS 상품들은 보통 조기 상환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막 3년짜리 계약을 했어.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따졌을 때 21%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손실을 보는 조건은 뭐냐 보시면 45% 이하다 하시면 손실을 보는 거예요.
2,500포인트를 가정을 했을 때 뭐 한 1,200포인트 된다고 해볼게요. 1,100포인트, 1,200포인트 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투자 경험이 짧은 분들은 코스피 지수나 이런 게 1200포인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현재 코스피가 2500포인트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코스피가 1400포인트였어요. 지금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팍 이렇게 꺼졌잖아요, 여기가. 이게 코로나 때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손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보다 더한 악재가 있어야지 손실 보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 거 안 한다. 예금자 보호 안 해주는 거 안 한다. 손실 보는 거 절대 안 한다. 나는 칼자루 안 주고 무조건 방패 들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 DB금융투자에서 14일까지 청약을 했었어요. 과거예요, 과거. 최대 5.55%의 수익률을 주고 손실률은 0%예요. 이거는 제가 뭐 0%를 뭐 가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상품에 써 있어요. 최대 5.5%. 조건 미충족 시 손실률 0%. 이런 상품들을 보통 이제 DLB, ELB라고 B를 끝에 붙여줘요. ELS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아마 ELB, DLB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상품들은 보통 광고를 안 해요. 그냥 아는 사람들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뭐 10억만 하겠다, 100억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랑 일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죠. 이거 다 끝난 거 얘기해주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그런데, 이런 거는 종종 증권사에서 이벤트처럼 해요. 여러분들 증권사를 꽤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알림창이 뜨거나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아시면 조금 더 큰 돈을 굴리게 됐을 때도 좀 안전한 선택도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여유자금이면 투자합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다 그러시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매달 저축하는 돈은 적립식 ETF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다. 세 번째, 목돈은 ELS나 ELB 같은데 관심을 가져보셔라. 당연히 이제 뭐 포트폴리오도 공부를 하고 경험도 좀 있고 하면 목돈도 넣고 해도 되는데 지금 맥락상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회초년생이니까 말씀드리는 건 사회초년생은 내가 이제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건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때 친구들 중에서 갑자기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호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비상금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비의 한 3배 정도는 모아두셔야 돼요. 어느 정도 비상금이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적금 만기됐으니까 예금 예치하고 적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